안녕하세요. 불꽃 사다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인천에 살고 있는 52세 여성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던 적이 2번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딸을 임신했을 때였고, 두 번째는 결혼을 한 딸이 시댁에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산다는 걸 알았을 때였어요. 저는 혼전 임신을 했고 미혼모가 되어 딸을 낳았습니다. 딸의 아버지란 작자는 부모의 책임을 져버리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여자 혼자 어렵게 딸을 키웠지만 어찌된 일인지 저의 불행은 딸에게도 옮겨가서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다가 결국 파경을 맞고 말았습니다. 저와 딸이 겪은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그저 억울한 마음에 눈물만 흐릅니다. 얼마 전부터 지인이 알려줘서 이것을 알게 된 후로 자주 들러서 다른 분들이 올린 글을 보면서 세상에는 저보다 불행하고 억장이 무너지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다른 분들의 사연만 읽다가 오늘은 늘 제 가슴속에 깊이 묻어두었던 아픈 기억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글을 올립니다.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시장에서 생선을 파는 가게에서 일을 하셨어요.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엄마는 전업주부로 집에 계셨어요. 아침이면 저를 어린이집에 보냈고 동네 아주머니들과 같이 모여서 소일거리로 밤을 깐다든지 종이박스를 만들거나 전선을 조립하는 간단한 부업을 하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집은 비록 넉넉하진 않았어도 늘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았었죠. 동네 사람들도 모두 인심이 좋아서 서로를 챙기면서 한 가족처럼 화목하게 지냈습니다. 김장을 할 때면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려서 김장을 담은 다음에 나눠서 먹었습니다. 김장을 하는데 들어가는 돈도 똑같이 부담을 했죠. 동네 어른들은 저녁이 되면 수시로 모여서 같이 밥을 먹고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꽃을 피우기도 했어요. 호라비 사정은 가부가 안다는 말처럼 모두가 돈은 없이 가난하게 살았지만 서로를 위하고 챙겨주는 마음은 남다른 동네였어요. 그러다 아버지가 속절없이 돌아가시면서 엄마는 어린 저를 혼자 키워야 했기에 일을 하게 되었어요. 엄마는 여러 군데를 수소문하면서 일자리를 찾았지만 마땅한 일을 쉽게 찾을 순 없었어요. 그러자 엄마의 사정을 딱하게 여긴 같은 동네에 살면서 생선 가게를 하는 아줌마가 엄마를 자기 가게에서 일하게 해주셨습니다. 엄마는 저녁이 되어서 집에 올 때는 늘 팔고 남은 생선을 가지고 와서 굽거나 찌개를 해주었어요. 그 덕분에 저는 몇 년 동안 거의 매일 생선을 먹어서 생선이라면 아주 질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먹고 싶었지만 엄마 혼자 살림을 꾸려가는 빠듯한 집안 형편을 잘 알고 있어서 엄마에게 생선은 물려서 싫고 고기가 먹고 싶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에 엄마에게 기회가 찾아왔어요. 엄마가 일하던 생선 가게가 있는 시장이 재래시장 개발에 포함되어서 현대화를 하게 되었어요. 낡은 재래식 건물이나 가건물을 모두 헐어버리고 새 단장을 해서 상인들을 입주시키다는 계획이었죠. 엄마는 시장 번영의 상인들의 도움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시장 안에 점포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돈이었어요. 점포를 얻어 입주하려면 보증금을 포함해서 많은 돈을 내야만 해서 수중에 돈이 없었던 엄마는 눈물을 머금고 입주를 포기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동네 사람들이 나서서 엄마를 도와주었습니다. 모두 없는 형편이었지만 얼마씩 돈을 빌려주었고 어떤 분은 마을 금고를 연결시켜 주어서 엄마는 대출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필요한 자금을 확보한 엄마는 처음으로 자신만의 가게를 가지게 되었고 생선이 아닌 과일을 팔게 되셨어요. 그때부터는 저는 매일 저녁마다 생선 대신 과일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과일이 생선보다는 덜 물렸어요. 저는 고등학교를 들어가면서 친하게 지내는 오빠가 생기게 되었어요. 저보다 1년 선배인 오빠였습니다.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는 남녀공학이었는데 다른 학교와는 다른 특이점이 있었어요. 학생들이 사는 동네에 따라서 반을 나눴던 겁니다. 저희 동네와 큰 길을 사이에 두고 돈이 많은 부자들이 사는 동네가 있었어요. 주로 사업가나 의사, 변호사 등 상류층이 사는 동네였는데
멋진 단독주택이나 고급 빌라들이 그 동네에 있었어요. 반면에 길 건너편에 있는 저희 동네는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저분한 동네였어요. 그래서 건너편에 사는 상류층들은 저희 동네 사람들을 벌레 보듯이 보면서 무시하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사실 저희 동네 사람들이 그런 상류층 사람들과 만나거나 접촉할 일은 없었기에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들어간 고등학교에는 부자 동네에 사는 아이들과 저희 동네에 사는 아이들이 같이 다니고 있었어요. 처음에 부자 동네에 사는 학부모들은 교육청에 민원을 넣어서 쓰레기 같은 동네에 사는 애들은 다른 학교로 보내달라고 진정을 했어요. 하지만 엄연히 같은 학군에 소속되어 있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진정이 받아들여질 리는 없었죠.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다고 저희들 같은 하층민들의 자식들과 자기 자식들을 같이 공부시키는 게 싫으면 자기들이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야 했죠. 그런데 부자 동네의 상류층들은 교육청에서 거절을 하자 이제는 학교에 집단으로 압력을 넣었어요. 저희 동네 출신 학생들은 따로 반을 만들어서 자기 자식들과 분리를 해달라고 했던 겁니다. 처음에 학교에서는 안 된다고 거절을 했지만 부자 동네 학부모들의 항의가 계속되고 그들이 엄청난 기부금까지 학교에 내자 학교는 그들의 요구대로 반을 분리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 고등학교는 어이없게도 신분과 동네에 따라서 반이 나누어지게 되었던 거죠. 그런 탓에 저희들은 부자 동네의 아이들을 만나거나 접촉을 할 일이 별로 없었는데 저는 부자 동네에 사는 오빠와 봉사활동을 같이 하면서 알게 되었고 서로 친해지게 되었어요. 일주일에 2번 고아원이나 양로원에서 봉사활동이 끝나면 오빠와 저는 같이 분식집에서 떡볶이나 김밥을 먹기도 했어요. 그때마다 항상 오빠가 돈을 냈어요. 오빠는 아버지가 아주 큰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고 엄마는 판사라고 했어요. 저는 솔직히 오빠가 무척이나 부러웠어요. 흙수저 중에서도 흙수저인 저와 금수저를 넘어서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태어난 오빠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속에는 오빠에 대한 사랑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했어요. 그건 오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채연아, 일요일에 뭐 할 거야? 뭐 그냥 집에서 공부를 하거나 텔레비전이나 보겠지. 그럼 우리 영화 보러 가자. 나야 좋지만 그러다 오빠 부모님이 나 같은 애 만나는 거 알면 혼날 텐데. 그런 건 걱정하지 마. 거짓말로 적당히 둘러대면 되니까. 그럼 일요일에 1시까지 땡땡공원으로 나와. 알았어 오빠. 그때부터 저희들은 일요일이 되면 만나서 영화도 보고 만화방에 가서 만화도 보면서 데이트를 하다가 오후가 되면 오빠가 사주는 맛있는 저녁을 먹고 헤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오빠 사귀는 걸 알게 된 친구들은 은근히 걱정을 했어요. 재현아, 너 부자 동네 오빠랑 사귄다던데 맞아? 맞아. 왜? 야, 너 그러다 큰일 나는 수가 있어. 2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못 들었어? 2년 전에 저처럼 부자 동네 동기랑 사귀던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걸 알게 된 남학생의 엄마는 학교로 찾아와서 그 여학생의 반에 들이닥쳐서 같은 반 아이들과 선생님이 보는 앞에서 욕을 하고 뺨을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어버렸다는 겁니다. 이런 개쓰레기 같은 년아, 네가 감히 내 아들을 넘봐? 오르질 못할 남은 쳐다보는 게 아니야. 가진 거라곤 쥐뿔도 없는 네 년 주제에 누굴 넘보는 거야 미친년아. 남학생의 엄마는 학교의 선생님들에게도 도대체 학생 관리가 왜 이렇게 개판이냐고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그 여학생과 마주치면 다른 학생들은 서로 수군거렸고 그런 시선을 견디지 못한 여학생은 수치심을 참지 못하고 학교를 그만두고 말았다고 합니다. 남녀가 서로 친하게 지낼 수도 있는 법인데 저희 학교는 정말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상한 곳이었죠. 그런데 학부모들 뿐만 아니라 부자 동네 아이들도 저희들을 돈이 없고 가난한 쓰레기 같은 것들이라고 무시하고 업신여겨서 저희들과 부자 동네 아이들은 물과 기름처럼 절대 섞일 수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래서 부자 동네 학생들과 저희들은 서로 감정이 상해서 싸우는 일도 자주 있었습니다. 부자 동네 학생들은 저희들이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창문 밖으로 손가락 욕을 하기도 했고 거지 새끼들 지나간다라고 하면서 야유를 보내기도 했어요. 그러자 화가 난 남학생들끼리 싸움이 자주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날도 부자 동네 학생 하나가 저희 동네 남학생에게 욕을 했는데 화가 난 우리 반 남학생들이 단체로 몰려가서 부자 동네 학생에게 집단 폭행을 가했어요.
선생님들이 달려와서 싸움을 말렸고 병원으로 실려간 그 학생은 코와 갈비뼈가 골절이 되어 전치 8주라는 중상을 입었어요. 다행히 저희 반 남학생들은 단체로 정학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자 동네 아이들이 다치기라도 하면 모든 피해는 언제나 저희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왔어요. 선생님들도 몇 분을 제외하고는 노골적으로 부자 동네 학생들 편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고3이 된 제게 날벼락 같은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제가 오빠의 아이를 임신하게 된 겁니다. 오빠는 졸업을 하고 원하던 명문대학에 무난하게 합격이 되었어요. 저는 진심으로 오빠를 축하해 주었어요. 오빠 정말 축하해. 이제 대학생이라고 고딩인 나를 무시하고 안 만나주면 안 돼. 안 만난다니. 우리 사이는 이제부터 시작이야. 우리 드라이브나 갈까? 뭐? 오빠 차 샀어? 아버지가 대학 입학 기념으로 차 한 대 뽑아줬어. 가자. 오빠는 저를 차에 태우고 교회로 나갔어요. 그날은 여러 곳을 다니면서 신나는 데이트를 했고 밤이 되어서 헤어지려고 할 때 오빠는 차를 인적이 없는 한적한 공터에 세우더니 저를 뒷좌석으로 데리고 갔어요. 오빠 왜 이래? 채연아 가만히 있어. 나 이제 성인이야. 너는 내가 확실히 책임질 테니까 나만 믿어. 알았지? 그래도 오빠 이러면 어떡해. 오빠는 자동차의 뒷좌석에 저를 눕히고 입술을 포겠습니다. 그날 딱 한 번의 관계였는데 저는 덜컥 임신이 되고 말았어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2달째 생리가 없자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저를 덮쳐왔고 설마 하면서 임신 테스트를 해보았는데 역시 임신이었죠. 그때부터 저는 머릿속에 완전히 흐트러져서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 날을 고민하다가 저는 엄마에게 용기를 내서 사실을 말했습니다. 어이구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니. 어휴 어쩌면 좋아. 엄마는 상상도 못했던 저의 임신 소식에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이 탄식을 하셨어요. 엄마와 같이 산부인과에 가서 저는 임신 2개월이란 말을 들었고 아이의 초음파 사진도 받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임신이 전혀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우선 아이 아빠한테 알려서 어떻게 할지 의논해보자. 저는 오빠에게 연락을 했고 엄마와 같이 오빠를 만나서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그러자 오빠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하면서 굳어졌어요. 저 우선 부모님과 상의를 해보고 연락을 드릴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오빠는 부모님과 상의를 하고 연락을 한다고 했지만 그날부터 오빠는 저와 연락을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마지막 방법으로 저와 엄마는 오빠의 집을 수소문해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도 오빠가 사는 감시 카메라가 달린 큰 저택의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도 엄마는 매일같이 그 집을 찾아갔지만 허탕만 치고 발길을 돌려야 했죠. 그러다 보름 뒤에 엄마와 저는 오빠의 가족이 이사를 가버렸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날도 오빠의 집을 찾아간 엄마에게 부동산 업자는 이 집에서 살던 사장이 집을 내놓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버렸다고 했답니다. 오빠는 자기만 믿으라던 말과는 달리 제가 임신을 하게 되자 저를 버리고 도망을 쳐버린 겁니다. 오빠가 저를 버렸다는 걸 알게 된 그날 밤에 저는 엄마를 끌어안고 서러워서 한없이 울었어요. 임신 5개월을 넘기자 저는 누가 봐도 임산부라는 걸 알게 되었고 학교에도 숨길 수만은 없게 되었어요. 저는 퇴학을 각오하고 담임선생님에게 모든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저희 학교 학칙에 여학생이 임신을 하게 되면 퇴학 처분을 내리게 되어 있었어요. 제 말을 들은 담임선생님은 곰곰이 생각하시더니 채연이 네가 임신한 건 네 잘못이 아니야. 어떻게 보면 피해자인데 네가 퇴학을 당하는 건 너무 부당해. 교무회의에서 내가 말해볼 테니 마음 편히 가지고 기다려봐. 담임선생님은 저를 안심시키려고 하셨지만 저는 별 기대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어요. 제 문제에 대해 교무회의가 열렸고 학칙대로 퇴학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구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갈리면서 팽팽하게 맞섰다고 합니다. 결국 담임선생님의 끈질긴 설득에 교장선생님이 저를 징계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고 제게는 애를 낳을 수 있도록 1년간 유급시키기로 결정이 났어요. 5개월 뒤에 저는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때부터 제 앞날에는 험난한 가시밭길이 펼쳐졌어요. 원래는 대학을 가려고 했지만 갓난아이가 딸린 미혼모가 대학을 다니라는 게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엄마의 몸도 좋지 않아서 저는 딸을 엄마에게 맡기고 과일 가게를 제가 운영하겠다고 했어요. 그동안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까지 일하느라 많이 힘들었지. 이제 장사는 내가 할 테니까
엄마는 우리 진이 돌봐줘.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도 틈나는 대로 엄마의 가게의 일을 도왔기 때문에 장사가 낯설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모든 걸 엄마의 도움 없이 혼자서 처리해야 하니 처음에는 실수도 하고 어려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 나름대로 요령도 생겼고 일이 익숙해졌어요. 그렇게 5년이란 세월이 흘러갔고 딸이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재롱을 피우기 시작할 무렵에 제게 다시 남자가 생겼습니다. 그는 과일 가게에 자주 오는 단골 손님이었어요. 처음에 우연히 들렸다가 제가 파는 과일이 싱싱하고 맛도 좋아서 단골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는 아버지가 하던 조그만한 봉제 공장을 물려받아서 운영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 봉제 공장은 할아버지가 시작해서 아버지가 이어받았고 이제는 자기가 물려받으면서 3대째 내려오는 가업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는 부침성과 사교성이 아주 좋은 성격이었어요. 늘 웃으면서 농담도 잘해서 그와 대화를 하다 보면 즐거워졌어요. 그는 일주일이면 3일이나 4일 정도 와서 과일을 사가곤 했어요. 그가 오는 날이 되면 저는 은근히 그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어쩌다 그가 오는 날인데도 오지 않으면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닌지 걱정을 하게 되었죠. 그를 만난 지 1년이 되어갈 때 그는 꽃다발을 가지고 가게로 왔어요. 채연씨, 그간 여기서 과일을 사갔던 건 과일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채연씨가 좋아서였어요. 이제 제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고백하고 싶어요. 그는 꽃다발을 주면서 제게 고백을 했고 저는 떨리는 심정으로 그의 마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그의 고백을 받으면서 순간적으로 제 딸을 떠올렸어요. 사실 저한테 딸이 있어요. 결혼을 했던 건 아니고 미혼모였어요. 라고 솔직하게 말을 할까 고민하다가 저는 딸의 존재를 그에게 숨겼습니다. 애가 딸린 미혼모와 결혼을 전제로 사귈 남자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나중에는 사실을 말해야겠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그와 연인이 되었고 깊이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저희들의 관계가 깊어지자 그는 제게 동거를 하자고 했어요. 채연아, 우리 이제 같이 살자. 연애는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 그러니까 우선 동거부터 시작하는 게 어때? 요즘은 다들 살아보고 나서 혼인신고나 결혼식을 한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우선 같이 살면서 서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그렇게 해. 나는 당신과 같이 산다면 동거든 뭐든 아무래도 좋아. 저희들은 집을 구해서 동거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엄마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보면서 말하셨어요. 너 아직도 그 남자한테 사실대로 말을 안 한 거니? 말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막상 그의 얼굴을 보면 입이 떨어지지 않아. 채연아, 그러다 문제 더 커지기 전에 어서 말을 하고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해. 그게 서로를 위해서도 좋아. 저도 엄마와 같은 생각이었어요. 더 늦기 전에 남편에게 제 딸의 존재에 대해 말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그게 쉽지 않은 일이었죠. 만약 남편이 제가 미혼모라는 걸 알고 저를 떠나버리면 어떻게 하지? 라는 불안감이 저를 망설이게 만들었어요. 남편과 동거를 하면서 저는 거의 매일 딸을 보러 친정에 들리곤 했어요. 딸은 제가 오지 않으면 잠도 자지 않고 저를 기다렸기 때문이었죠. 제가 오면 활짝 웃으면서 엄마라고 부르며 쪼르르 달려와 안기는 딸을 보자 저는 마음이 짠해지곤 했습니다. 그렇게 희한한 두 집 살림을 1년 정도 했는데 더 이상 딸의 존재를 숨길 수 없는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동거를 하면서 제가 남편의 애를 가지게 된 겁니다. 저는 이제는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여보, 사실 나 고백할 게 있어. 고백? 뭔데? 나한테 당신이 모르는 딸이 있어. 내가 고3일 때 낳은 애야. 뭐? 그게 정말이야? 일부러 숨기려고 했던 건 아니야. 망설이다 보니 늦어진 거야. 저는 예전에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은 굳은 표정으로 생각에 잠긴 듯 눈을 감고 제 말을 들었어요. 제 말을 모두 들은 남편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당신 처지는 충분히 이해가 돼. 그런데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나도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그러니까 일주일만 우리 떨어져 지내자. 저는 일주일간 친정에 와서 지냈어요. 하지만 이제 제 뱃속에는 남편의 아이가 들어있는데 남편은 제 딸을 자기 자식으로 받아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뒤에 저를 찾아온 남편은 청천벽력 같은 말을 제게 했어요. 정말 미안한데 우리 헤어지자. 집안의 반대가 너무 심해서 나도 어쩔 수 없어. 남편은 부모님의 반대가 너무 완강해서 도저히 설득이 안 된다고 했어요.
특히 시아버지는 다른 놈의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 여자를 집안에 들일 수는 없다고 하셨답니다. 만약에 집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와 결혼을 강행하면 남편은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 엄포를 놓았다고 해요.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 뱃속에 든 당신애는 어떻게 하냐고. 전 울면서 남편에게 매달렸습니다. 저를 버리지 말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여보, 당신까지 나를 버리면 내가 어떻게 살아. 곧 태어날 당신애가 불쌍하지도 않아? 여보, 제발 부탁이야. 당신이 시키는 건 뭐든지 할 테니까 나를 버리지만 말아줘. 제가 울면서 매달려도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남편은 제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날 밤에 저는 다시 엄마의 품에 안겨서 서럽게 울었어요. 무슨 놈의 팔자가 이리도 사나워서 애비 없는 자식이 둘이나 생기니 세상에. 엄마는 통곡을 하면서 우는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제 딸은 영문도 모른 채 엄마가 울자 자기도 따라서 울면서 제 품을 파고들었어요. 그날 밤 저희 새 모녀는 눈물로 지새웠고 저는 다시 사랑하던 남자에게 버림받은 기막힌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하지만 아버지 없는 자식 둘을 혼자서 키운다는 건 엄두가 나지 않는 일이었죠. 아들을 품에 안고 젖을 먹이는 저를 한참 동안 지켜보던 엄마는 베이비박스에 대한 말을 꺼냈습니다. 어차피 혼자 아이 둘을 감당하기 힘들어. 네 앞날도 생각해야 하잖아. 언제까지 혼자 애만 키우면서 살 것도 아니니까 어떻게 할 건지 빨리 결정해라. 내 생각에는 진이만 키우는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엄마는 아들을 베이비박스에 맡기자고 했어요. 하지만 제 품에 안겨서 먹고 살려고 젖을 빠는 애를 보고 있으면 아이를 참아 버릴 수가 없었어요. 저는 한 달이 넘게 고민을 했고 엄마는 저를 계속 설득했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프지만 애를 베이비박스에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애를 안고 베이비박스가 있는 사회단체를 찾아갔어요.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자 아이를 놓고 가는 베이비박스가 있었고 길과 맞닿아 있는 유리문에 아이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베이비룸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어요. 저는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넣고 돌아서기 전에 한 번 더 안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베이비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처럼 꾸며진 베이비룸 소파에 앉아 깊이 잠이 든 아이의 얼굴을 눈물로 가슴에 새기며 아이를 내려놓을 마지막 마음의 준비를 하는데 정말 만감이 교차하는 복잡한 심정이 되었어요. 그때 CCTV를 통해서 지켜보던 자원봉사자가 베이비룸에 들어왔습니다. 제 엄마 또래로 보이는 자원봉사자는 편안하게 웃으면서 제 옆에 앉아서 저를 안심시켰어요. 애를 입양을 보내기 전에 몇 달 동안 위탁모에게 보내서 돌보게 될 거예요. 만약 그동안 마음이 달라진다면 언제든 오셔서 아이를 다시 데리고 가셔도 돼요. 자원봉사자는 이곳에서 활동하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봐왔던 가슴 아픈 사연을 제게 들려주었습니다. 자원봉사자의 말을 들으니 저보다 더 슬프고 비참한 심정으로 아이의 양육을 포기하는 여성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성들만 이렇게 비참하고 슬픈 일을 당해야 하는지 불공평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베이비박스를 나서면서 아이에 대한 것과 남편에 대한 걸 모두 잊고 제 딸만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딸은 저의 애틋한 마음을 아는지 말썽 한번 부리지 않고 예쁘고 바르게 자라주었어요. 공부도 잘해서 우등생이었던 딸은 유치원 교사가 되겠다는 목표를 정해놓고 있어서 유아교육과에 진학을 했고 졸업을 하고 대형 유치원에서 교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일 뒤에는 나쁜 일이 따라오는 법인지 딸이 취업이 되고 한시름 덜었다고 생각하던 차에 엄마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엄마는 몇 년 전부터 당뇨가 있었는데 합병증이 겹치면서 병원에 입원하셨고 신장 기능이 급격하게 나빠지면서 투석을 하면서 2년을 버티다가 세상을 떠나고 마셨어요. 엄마는 마지막 순간까지 제 손을 잡고 저를 걱정하셨어요. 우리 딸 불쌍해서 내가 어떻게 눈을 감을까. 혼자서 애비 없는 딸만 바라보면서 사는 이 신세만 생각하면 내가 억장이 무너진다. 저는 생명이 꺼져가는 엄마를 보면서 눈물이 앞을 가렸지만 엄마 몫까지 열심히 살 거라고 다짐했어요. 엄마가 세상을 떠난 후에 딸은 저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주었습니다. 엄마, 나는 결혼 같은 거 안 하고 엄마랑 평생 같이 살 거야.
딸은 껌딱지처럼 옆에 붙어서 저를 챙겨주었어요. 진이야, 남자든 여자든 누구나 짝을 만나서 가정을 이뤄야 하는 법이야. 나는 어쩌다 결혼도 못해본 신세가 되었지만 너는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을 갈 생각을 해. 저는 말은 이렇게 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혹시라도 딸이 너무 빨리 결혼을 해서 제 곁을 떠나면 어떻게 하나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딸까지 없으면 저는 혼자 외로워서 못 살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딸은 입버릇처럼 하던 말과는 다르게 사귀는 남자가 생겼다는 말을 했어요. 사이는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몇 달 전에 딸의 유치원은 리모델링을 했는데 사이가 그 공사를 맡아서 하면서 둘이 친해져서 사귀게 되었다고 했어요. 사이는 인상이 아주 좋았고 말도 시원하게 하는 박력이 넘치는 상남자 같았습니다. 엄마, 경수씨 어때? 마음에 들어? 그래, 성격도 화통한 게 남자다워서 좋다. 나는 마음에 들어. 엄마가 마음에 들어 할 줄 알았어. 내가 남자 보는 눈이 있잖아. 그래, 하여튼 이제 잘 살아야 한다. 걱정하지 마. 세상에서 어떤 여자보다 행복하게 잘 살 테니까. 저는 사위와 다정하게 사랑을 속삭이는 딸을 보자 마음이 흐뭇해졌어요. 그런데 저의 흐뭇한 마음은 상견례를 한 다음에 싹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상견례 자리에서 자기 애를 임신한 저를 버리고 가버린 전 남편을, 아니 전 동거남을 다시 만나게 된 겁니다. 네, 전 동거남이 사이의 아버지였고 저의 바깥 사돈이었던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상견례 장소인 호텔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전 동거남을 바로 알아보았습니다. 20년이 넘게 지났지만 그 얼굴을 잊을 순 없었어요. 그 역시 저를 알아보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애써 태어난 척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는 상견례를 하는 내내 굳은 표정으로 제 시선을 피하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우연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전 동거남이 사돈이 되다니 참 웃기는 현실이었지만 저만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아무것도 문제가 될 건 없었어요. 딸은 전 동거남과는 아무 관계도 없었고 제 마음속에 남은 원망만 다스린다면 딸과 사이의 결혼에 문제가 되는 건 없었습니다. 20년 전 동거남의 애를 낳아서 베이비박스에 맡겼던 게 엊그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전 동거남에 대한 원망을 엄청나게 했었어요. 하지만 무쇠도 녹이는 게 세월의 힘인지라 이제 다시 그를 만나니 원망이나 미움이 그다지 생기지 않았어요. 그냥 마주하고 앉아있기에 불편할 뿐이었죠. 저는 딸에게는 일체 말하지 않고 비밀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결혼을 하고 난 뒤에 전 동거남이 불쑥 제가 운영하는 과일 가게로 찾아왔어요.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미안하다는 말을 했어요. 나도 당신을 버리고 떠난 다음에 마음이 편치는 않았어. 부모님들이 워낙에 강하게 반대를 하셔서 어쩔 수 없었어.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해도 당신 가슴에 맺힌 한이 사라지는 거 아니라는 거 잘 알아. 하지만 지금이라도 당신한테 용서를 빌고 싶어. 그는 진심으로 사과를 했어요. 저는 그때 일은 이미 잊은 지 오래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나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내 딸 진이를 며느리로 귀하게 여기면서 정말 사랑해줘야 해요. 저는 그에게 제 딸에게 잘해주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는 제 딸을 며느리가 아니라 자기 딸처럼 여기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돈이 든 봉투를 내밀었어요. 그는 이제 제법 규모가 큰 의류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가라고 했어요.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봉제 공장을 기반으로 조금씩 회사를 키워나가서 이제는 옷을 만들어서 해외로 수출까지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가 주는 돈을 받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는 던지듯이 그 돈을 주고 가버렸습니다. 제가 봉투를 열어보니 안에는 2천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결혼을 약속한 여자를 헌식자처럼 버린 대가치고는 결코 많은 액수는 아니었어요. 결혼을 한 뒤에 딸은 자주 제 가게에 들렸습니다. 시아버지의 배려로 신혼집을 마련했고 유치원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자 딸이 제게 들리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이따금 단위로 오는 딸의 표정이 아주 좋지가 않았어요. 진이야, 무슨 일 있니? 너 안색이 너무 안 좋아. 혹시 어디 아프니? 아니, 일을 하다가 집에서 쉬기만 하니까 오히려 더 피곤해. 괜히 무기력해지고 만사 의욕이 없어져. 그래, 사람은 뭐라든 많이 움직여야 건강에도 좋은 거야. 등산을 하든지 아니면 헬스클럽에 다니면서 운동을 해. 나도 그러려고 해. 딸은 별일 아니라고 둘러댔지만
저는 딸이 제게 숨기고 있던 비밀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알게 되었습니다. 딸은 선글라스를 쓰고 친정에 왔어요. 얘 집안에서 무슨 선글라스를 쓰고 있니? 벗어라. 아니야, 괜찮아. 딸은 선글라스를 벗으라고 하자 관인 반응을 보였어요. 저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선글라스를 벗겼는데 딸의 눈 주위에 시퍼런 피멍이 들어있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누가 그랬냐고 물었어요. 이게 뭐야? 최서방이 그랬어? 그놈이 널 때린 거야? 아니야. 남편이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누구야? 어서 말해. 제가 다그치자 우물쭈물하던 딸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사실 시어머니가 그랬어. 하루 이틀이 아니야. 집에 올 때마다 수시로 나를 때리려고 괴롭혀. 전 머리를 몽둥이로 가격당한 것처럼 앞이 아득해지며 정신이 가물거렸어요. 안 싸더니 제 딸을 때렸다니. 저는 흥분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서럽게 우는 딸을 달래가면서 자초지종을 차분하게 들었습니다. 안 싸더니 딸을 괴롭히고 구박하는 이유가 바로 저 때문이었어요. 저 때문에 딸을 때렸다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안사돈을 찾아갔습니다. 사돈, 제 딸이 뭘 잘못했길래 얼굴에 피멍이 들도록 때리고 괴롭힌 거예요? 안사돈은 저를 도끼 어린 눈으로 쳐다보면서 말했습니다. 내 남편이랑 바람 피운 년 주제에 뻔뻔스럽게 누구한테 큰 소리를 쳐? 안사돈은 저를 비웃으면서 믿기 힘든 말을 해주었습니다. 20년 전 그는 저를 만나기 전에 안사돈과 결혼을 한 유부남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런 사실을 속이고 총각 행세를 하면서 저와 동거를 했던 거죠. 처음에는 적당히 재미를 보다가 저와 헤어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1년씩이나 두 집 살림을 하면서 시간을 끌다 보니 제가 애를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자 겁이 난 그는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한다는 거짓말을 하면서 저와 아이를 버리고 본처에게 가버렸던 겁니다. 전 그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아무리 20년 전의 일이라고 해도 남편 내연녀의 딸이 며느리로 들어왔으니 안사돈에게 곱게 보일 리가 없었던 거죠. 안사돈은 수시로 딸의 집을 찾아가서 욕을 하고 폭력을 쓰면서 분풀이를 해왔던 겁니다. 저는 다시 한번 전 동거남에게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억울하고 분해서 몸이 떨렸습니다. 그렇다면 저를 찾아와서 화를 내든 욕을 하든지 해야지 왜 아무 죄도 없는 딸을 샌드백처럼 두들겨 패면서 화를 풀었는지 안사돈이 아주 괘씸했어요. 그렇다면 나를 찾아와서 욕을 하든지 싸우든지 했었어야지. 왜 내 딸을 괴롭히고 구박해? 그래, 네가 원하면 그동안 쌓인 거 전부 너한테 풀어줄게 이년아. 안사돈은 제게 달려들어서 머리채를 쥐어뜯으면서 욕을 했어요. 저도 화가 날 대로 난 상태여서 그냥 당하지는 않았어요. 같이 머리채를 잡고 안사돈의 옷을 전부 잡아 찢어버렸습니다. 1시간이 넘도록 저희 둘은 엉겨붙어서 싸우다가 지쳐버렸어요. 안사돈은 바닥에 쓰러져서 숨을 몰아쉬었고 저는 겨우 일어나서 딸의 시댁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 동거남인 바깥사돈의 회사를 찾아갔어요. 아니, 당신은 여긴 어쩐 일이야? 저는 바로 그 자식의 뺨을 사정없이 갈겨버렸습니다. 이런 개만도 못한 자식아,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마누라 몰래 바람을 피워놓고 내가 애를 가지니까 모른 척하고 본처한테로 도망을 쳐. 이런 벼락 맞아 죽을 놈아. 그 자식은 한숨을 푹 쉬면서 술이 원수라고 했어요. 술 때문이야. 술이 취하는 바람에 나도 모르게 20년 전에 당신하고 있었던 일을 전부 말해버렸어. 아휴, 전 정말이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지금까지 잘 묻어두었다가 왜 이제야 저와 바람을 피웠다는 말을 해서 제 딸이 안사돈에게 지독하게 시달리게 만들었는지 그가 한심하고 대책이 없는 인간이란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당신이 저지른 일이니까 당신이 책임지고 해결해. 나는 내 딸이 시어머니한테 구박당하고 맞으면서 시집살이 하는 꼴은 죽어도 못 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안 그러면 이혼시킬 거야. 알았어. 내가 책임지고 집사람이 며느리한테 다시는 행패를 부리지 못하도록 할게. 정말이야. 믿어줘. 그는 단단히 약속을 했고 얼마 뒤에 집에 온 딸에게 안사돈이 여전히 행패를 부리는지 물어보았어요. 그러자 딸은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아니야, 이제 어머니는 나를 괴롭히지 않아. 가끔씩 나를 노려보면서 혼자 욕을 하긴 하는데 뭐 그 정도는 참을만해. 그런데 남편이 문제야. 최서방이 문제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제가 묻자 딸은 한숨을 쉬면서 아무래도 사이가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는 말을 했어요. 사이는 인테리어 업자라 공사 때문에 지방으로 장기간 출장을 가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딸은 사위의 동업자를 통해서 남편이 공사를 하러 출장을 간다는 핑계를 대고 몰래 숨겨둔 내연녀와 같이 지내는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고 해요.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좀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아. 딸은 사위의 내연녀의 집이 어디인지 알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보다 확실한 증거들을 모으면 현장을 덮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딸의 의심대로 사위가 바람을 피우는 게 확실하다면 아버지처럼 아들놈도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는 꼴이었어요. 그렇지만 아무런 증거도 없이 남편을 의심했다가 사실이 아니면 부부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상하게 되니까 확실한 증거를 잡을 때까지는 사위가 눈치를 채지 못하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다음에 딸이 친정을 왔는데 다시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겁니다. 아니 너 설마 네 시애미라는 년이 또 때린 거냐? 아니야 엄마, 이번엔 시어머니가 아니라 남편이야. 어떡해? 딸은 저를 보자 다시 울음을 터뜨렸어요. 딸은 사위의 휴대폰을 몰래 살펴보고 여러가지 확실한 증거를 잡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위가 출장을 간다고 하자 몰래 뒤를 밟아서 내연녀의 집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하고 집 근처에 숨어서 남편과 내연녀가 밖으로 나오길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들이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밖으로 나오자 딸은 사진을 찍었고 남편에게 따졌다고 해요. 당신 이 여자 누구야? 나 몰래 바람 피우는 거 맞지? 딸이 추궁을 하자 사위는 처음엔 아니라고 강하게 오리발을 내밀다가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증거들을 들이밀자 사위의 태도는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 다른 여자 만났다. 그게 어때서? 네 엄마도 바람 피웠잖아. 그리고 여자가 어디 감히 시건방지게 남편의 뒷조사를 하는 거야? 사위는 적반하장격으로 딸에게 화를 냈다고 해요. 딸이 계속 따지면서 이혼을 하자는 말을 꺼내자 사위는 불같이 화를 내면서 딸에게 주먹을 휘둘렀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했던 딸은 그 길로 친정으로 달려왔다는 겁니다. 불륜을 저질러 놓고 딸에게 큰 소리치면서 폭력을 쓰는 인간 쓰레기 같은 사위놈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저는 사위의 인테리어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사위는 저를 보고도 아주 태연하게 웃으면서 아이고 장모님 어서오세요. 안 그래도 제가 한번 연락드리려고 했어요. 라고 하며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정말 가증스럽고 뻔뻔스러운 인간이었어요. 사위가 미안한 기색도 없이 웃는 걸 보자 전 뚜껑이 확 열려서 사위의 뺨을 연달아 갈겨버렸습니다. 이런 더러운 자식, 네가 왜 맞았는지 네가 잘 알테지. 그제서야 사위의 얼굴이 심각하게 굳어졌어요. 이렇게 된 마당에 구차하게 변명은 안 할게요. 이혼하면 되잖아요. 사위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이혼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놈은 이혼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될 걸로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 이혼은 당연히 해야 하는 거고 네가 내 딸 몸에 손을 대고 가슴에 못 박은 대가는 확실하게 치러야 될 거야. 저는 딸과 함께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거라고 했어요. 그러자 며칠 뒤에 안싸돈이 화가 나서 씩씩거리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한다고? 이거 정말 웃기는 년이네. 내가 너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하면 기분이 좋겠니? 어디 마음대로 해봐. 만약에 내 아들한테 위자료 청구 소송하면 나도 너를 상대로 소송할 테니까 알아서 해. 안사돈은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렸어요. 20년 전의 일로 저를 협박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그것이 가능하다고 해도 저는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남편한테 있었어요. 저는 안사돈과 사이의 협박과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소송을 했고 딸은 충분한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전 모든 일이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남편에게 분명하게 경고를 해주었어요. 당신 앞으로 인생을 이따위로 비겁하게 살지 마. 자기가 저지른 일에는 확실하게 책임지면서 살아. 적어도 남자라면 비겁하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이혼 후에 딸은 다시 유치원 교사로 일을 시작했고 저는 여전히 시장의 과일 가게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딸은 재혼 같은 건 안 하고 저와 같이 살 거라고 합니다. 전 여전히 딸의 말을 믿지 않지만 당분간은 딸이 제 곁에 있어주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생기고 나쁜 일도 생기는 법이라 참고 견디면서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도 어느 순간 그치고 환한 햇살이 비치듯 제게도 이제는 웃을 수 있는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서울에서 살고 있는 40세의 여성입니다. 저는 최종 학력이 중졸입니다. 지금이 80년대도 아니고 요즘 같은 고학력 시대에
고졸도 보기 드문 상황에서 하물며 중졸이라니 저는 정말로 희귀한 천연기념물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공부에 뜻이 없었거나 머리가 나빠서 중졸이 된 건 아니에요. 저는 늘 반에서 1등을 놓치지 않을 정도로 공부를 잘했고 자화자찬 같지만 머리도 아주 좋았어요. 그런 제가 중졸이 된 데는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제가 이곳에 사연을 올리는 이유가 남들보다 가방끈이 짧은 걸 한탄하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정말이지 악독하고 며느리 괴롭히는 대회가 있다면 당연히 금메달을 목에 걸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못된 제 시어머니 때문에 제가 5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고통과 상처를 받은 이야기를 털어놓으려고 해요. 시어머니는 결혼할 때부터 중졸인 저를 벌레 보듯이 하면서 무시하고 깔보면서 괴롭혔어요. 제 학력이 낮은 건 엄연한 사실이니 그걸로 트집을 잡는 정도는 참아줄 수 있었지만 시어머니는 며느리인 제게 해서는 안 되는 끔찍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제 사연을 들으시면 여러분들은 아마 며느리가 아무리 미워도 시어머니가 그런 더러운 짓을 저지를 생각을 할 수 있는지 경악하고 놀라실 겁니다. 먼저 제가 어떻게 중졸이 되었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에는 남다른 소질을 보였어요. 그래서 늘 전교에서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우등생이었어요.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도 저는 늘 반에서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른 애들은 학원에 가입까지 받았지만 저는 집안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혼자 독학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될 때까지 저는 학원은 근처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늘 1등이었기에 친구들은 제게 공부 잘하는 비결을 물으면서 부러워했어요. 선혜야, 너 공부하는 게 재밌어? 난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하기 싫은데 너 어떻게 학원도 안 다니면서 늘 1등을 할 정도로 공부를 잘할 수 있냐? 너무 신기하다. 친구들은 자주 이렇게 물었어요. 당연히 저라고 공부가 좋아서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공부를 해야만 하는 뚜렷한 목표가 있었기에 누구보다 열심히 책을 파고들면서 알 때까지 복습을 했어요. 어떤 때는 공부가 지독하게 하기 싫었지만 제가 믿을 수 있는 건 공부를 잘해서 원하는 대학에 장학생으로 들어가는 것 뿐이었기에 저는 거의 목숨을 걸고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머리도 좋았기 때문에 항상 원하는 성적을 낼 수 있었습니다. 막노동을 하는 아버지와 몸이 아픈 엄마를 생각하면 비싼 등록금을 학기마다 내면서 대학을 간다는 건 제 형편에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저는 고등학교도 학교 재단에서 선발하는 장학생이 포함이 되어서 거의 공짜로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노력해서 대학만 들어가면 제가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3학년이 되어서 제 꿈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3학년이 되었을 때 저는 학교 일진의 리더와 같은 반이 되었어요. 3학년에 올라와서 첫 번째 모의고사를 며칠 앞둔 날 주인은 제게 뜻밖의 말을 했어요. 이번 모의고사에서 네가 내 등급 좀 올려줘. 늘 꼴찌만 하고 있으니 엄마가 이번에도 성적이 나쁘면 가만히 안 둔다고 하셔. 주희의 말은 제게 부정행위를 해서 감독하는 선생님 몰래 제 답지를 보여달라는 것이었어요. 주희는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도 악명이 자자한 무서운 애였습니다. 주희는 중학교 때부터 일진들을 주름잡고 리더를 맡아왔고 한때 가출해서 질이 안 좋은 남학생들과 어울리며 동거를 하다가 애를 가져서 낙태를 한 경험까지 있는 애였어요. 그러니 웬만하면 주희의 비위에 거슬리지 않게 행동하는 게 좋았어요. 하지만 전 다른 건 몰라도 성적을 가지고 장난을 치려고 하는 주희의 말을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칼에 주희에게 안 된다고 말을 했어요. 시험은 자기 실력대로 치는 거야. 부정하게 성적을 올려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짓이야. 그래서 미안하지만 네가 하는 부탁을 들어줄 순 없어. 그때는 무슨 배짱으로 일진의 리더가 하는 말을 거절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부정행위를 거절하자 주희는 자존심이 상해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야, 공부 좀 한다고 그동안 봐줬더니 이게 기어오르려고 들어? 너 이제부터 각오 단단히 해. 내가 완전 씹어먹어 줄 테니까. 주인은 도끼 어린 눈으로 저를 노려보면서 협박을 했어요. 전 괜히 소름이 돋고 무서웠지만 그냥 해보는 말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았어요. 다음 날부터 주희와 일진들은 매일같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일진들에게 심하게 맞고 협박을 당하면서 몇 달이 지나자 저는 학교를 가는 게 너무 두렵고 무서워지면서 노이로제가 걸리게 되었어요. 제가 이상하다는 걸 알아챈 엄마는 학교 선생님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학교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진들은 더욱 집요하게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견디기 힘든 폭력과 고통을 당하던 저는 매일같이 되풀이되는 끔찍한 악몽 같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차마 해서는 안 되는 극단적인 시도를 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저의 자살 시도로 부모님은 엄청난 충격을 받으셨어요. 몸이 회복된 다음에 저는 정신과 상담을 받았습니다. 저를 상담한 의사는 엄마에게 입원해서 안정을 취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을 했어요. 저는 한 달간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고 엄마는 제게 학교를 그만두자고 말하셨어요. 선혜야, 네가 그 정도로 힘들었는지 정말 몰랐다. 지금 공부보다 당장은 망가진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다. 공부는 그 다음에도 다시 할 수 있으니까 학교는 그만두자. 저는 2달 뒤면 대학 입학시험인데 전학을 가서 다른 학교에 다니면서 대학 입학시험을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선생님들과 상의를 해본 결과 제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쉽지 않다고 했어요. 우선 졸업이 몇 개월 남지 않은 고3인 제가 전학을 가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벌써 2달이 넘게 결석을 해서 수업 일수를 채우지 못해서 유급이 되거나 퇴학을 당할 수 있다고 했답니다. 선생님들은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냥 자퇴를 하고 나중에 검정고시를 봐서 고졸 자격을 따고 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게 나을 거라고 했다는 겁니다. 엄마와 저는 며칠 동안 의논한 끝에 고등학교 졸업을 3개월 남겨두고 자퇴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중졸이 되었던 거죠. 자살 시도의 후유증에서 완전히 벗어난 저는 검정고시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불행은 연속적으로 저를 덮쳐왔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시던 아버지가 몸을 다쳐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엄마도 신장이 좋지 않은 지병이 있어서 일을 못 하시니 이제는 제가 나서는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검정고시 준비를 뒤로 미루고 생활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살이는 아직 어리고 경험이 없는 제게 만만한 것이 아니었어요. 중졸인 제가 번듯한 직장을 구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웠어요. 수도 없이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보았지만 번번이 탈락하는 저는 일단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식당과 편의점, 주유소 등 알바를 전전하는 사이에 몇 년의 시간이 빠르게 흘러갔어요. 그 사이에 아버지도 몸이 나아지셔서 다시 일을 하게 되셨고 엄마도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진 못했지만 간단한 부업은 할 수 있을 상태가 되었어요. 당장 시급한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되었지만 저는 공부를 할 시기를 놓치고 말았어요. 돌아보니 정신없이 일만 하다가 어느덧 20대 중반의 나이가 되어버렸던 거죠.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검정고시를 쳐서 대학을 간다는 게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늦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내 운명이구나 라고 편하게 생각하면서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저는 집에서 나와서 원룸을 얻어서 독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면서 혼자 살았는데 저의 유일한 취미는 홈쇼핑이었어요. 그때 저는 대형마트에서 판매직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낮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느라 여유롭게 쇼핑을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장을 볼 시간도 없어서 마트에서 일이 끝나면 문을 닫기 전에 허겁지겁 장을 봐서 집으로 오곤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저녁 시간에 소파에 눕듯이 기대서 홈쇼핑 채널을 돌아다니면서 새로 나온 신제품들을 구경하고 주문하는 게 유일한 낙이자 취미생활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택배기사와 친해지게 되었어요. 그는 제가 자주 주문을 하는 홈쇼핑 채널의 배송을 맡고 있는 회사의 기사였어요. 그는 일주일이면 5일은 배달 때문에 저희 집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주쳐도 인사조차 하지 않았지만 몇 달 지나면서 어느 순간 그가 먼저 제게 말을 걸었어요. 홈쇼핑을 꽤나 많이 하시네요. 네, 낮에는 일하느라 시간이 없어서요. 이게 제 유일한 낙이고 취미예요. 그러시구나. 저야 일거리를 만들어 주시니 고맙지만 괜히 필요도 없는 물건 광고에 홀려서 덜컥 사지 마세요. 그의 말에 저는 마음이 찔렸어요. 사실 저는 홈쇼핑을 보면서 충동적으로 물건을 사는 경우가 아주 많았어요. 특히 쇼핑 호스트들이 이제 5분 남았습니다. 완판이 임박했어요. 서두르세요 라고 하면
뭔가에 홀린 듯이 다급하게 휴대폰을 허둥거리면서 누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 집에는 사고 보니 내가 이걸 왜 샀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버리지도 못하고 포장만 뜯고 쓰지도 않고 쌓아둔 박스들이 수도 없이 쌓여 있었어요. 그러다 좁은 원룸에서 더 이상 둘 데가 없어지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것을 중고품을 거래하는 사이트에 등록을 해서 헐값에 파는 일도 많았어요. 친구들도 제가 지나치게 쇼핑을 즐긴다고 하면서 쇼핑 중독 초기 증상 같으니 상담을 받아보라는 말까지 했어요. 그래도 저녁이면 저는 자동적으로 리모컨을 돌려가면서 습관처럼 쇼핑을 했어요. 그 택배기사는 저희 동네가 자기가 맡은 마지막 구역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늘 밤 9시가 넘어서 마지막으로 배달이 왔어요. 어떤 날은 제 집이 마지막 배송지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루 종일 바쁘게 뛰어다니느라 피곤해 지친 그를 집에 들어오라고 해서 커피를 대접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저희들은 점점 친해졌고 언제부턴가 서로 묘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는 저보다 3살이 많아서 오빠라고 불렀고 그는 제게 말을 편하게 하게 되었죠. 그날도 영민 오빠는 제게 택배 박스를 주면서 오늘 일은 이걸로 끝이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와서 소파에 앉았어요. 저는 영민 오빠에게 뭐야 배달 끝났으면 갈 것이지 여자 혼자 사는 집에 왜 허락도 없이 들어와. 선혜야 왜 그래? 오빠 너무 피곤해서 그러니까 조금만 쉬었다 가자. 지금은 손가락 하나 움직일 힘도 없어. 피곤해. 저는 커피를 타주면서 남들이 보면 괜히 우리 사이 오해하니까 이것만 마시고 집에 가 라고 했어요. 그러자 영민 오빠는 슬며시 제게 다가와서 속삭였어요. 근데 선혜 너 오늘 속옷 주문했나 보더라? 신상이 새로 나왔는데 너무 예쁘고 마음에 들어서 몇 개 샀어. 그렇게 예뻐? 근데 디자인이 파격적이라 좀 야하기는 해. 그러면 말이야 선혜야 속옷 좀 보여줄래? 전 영민 오빠가 음큼하다는 생각은 했지만 포장을 뜯어서 속옷을 보여주었어요. 그러자 오빠는 머리를 흔들었어요. 에이 누가 속옷만 보여달라고 했어? 속옷을 입고 보여달라는 거야. 뭐야? 오빠 미쳤어? 미치다니 한 번만 보여줘라. 영민 오빠는 마치 어린애가 과자를 사달라고 엄마한테 조르듯이 속옷을 입은 모습을 보여달라고 보챘어요. 전 망설이다가 속옷만 입고 영민 오빠의 앞에서 여러가지 포즈를 취하면서 둘만의 패션쇼를 해주었어요. 그리고 그날 영민 오빠는 저와 같이 술을 마셨고 처음으로 제 원룸에서 자고 갔어요. 그 다음부터 저희들은 볼 것 다 본 것 사이가 되었고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영민 오빠는 항상 저희 집을 마지막 배송지로 정해서 일주일에 이틀 정도는 제 집에서 자고 갔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난 다음에 영민 오빠는 뭔가를 망설이다가 제게 고백을 했어요. 선혜야, 나 말이야, 너 많이 사랑해. 우리 결혼하자. 저는 오빠와 제가 부부나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었기에 오빠의 고백이 놀랍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오빠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뜻밖의 말을 했어요. 근데 선혜야 나 있잖아. 가방끈이 좀 많이 짧아. 오빠의 말에 저는 속으로 피식 웃었어요. 가방끈이 아무리 짧아도 나만큼 짧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오빠가 아마 고졸이거나 전문대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빠는 자기가 중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에 전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제 눈이 동그래지면서 놀라는 걸 본 오빠는 실망한 듯이 고개를 푹 숙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 역시 너도 실망하는구나. 그럴 줄 알았어. 미안해. 내가 처음부터 중졸이라고 말했으면 네가 나 같은 놈 쳐다보지도 않았을 텐데. 미안해. 지금이라도 네가 원하면 깨끗하게 헤어질 수 있어. 전 피식 웃으면서 오빠의 손을 잡았어요. 오빠, 사실 나도 중졸이야. 어쩜 우리 천생연분인 것 같아. 제 말을 들은 남편은 고개를 번쩍 들더니 정말이냐고 물었어요. 전 제가 어떻게 중졸이 되었는지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오빠도 자기가 중졸이 된 어처구니 없는 내막을 제게 들려주었어요. 공부를 잘했던 저와는 다르게 오빠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공부하는 완전히 담을 쌓고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니 성적은 늘 뒤에서 세는 게 훨씬 빨랐고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질이 좋지 않은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패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상대편 학생 중에 하나가 심하게 다치고 말았다고 합니다. 오빠의 패거리 중에 누군가 야구방망이로 그의 머리를 내려쳤는데 뇌를 다친 그는 평생 불구로 장애인을 안고 살아야 한다고 했어요.
학교는 발칵 뒤집어졌고 조용히 덮을 수 없는 큰 사건이었기에 누군가는 모든 책임을 지고 십자가를 짊어져야 했는데 남편이 다른 학생들 대신에 총대를 메고 퇴학을 당하기로 폭행죄로 소년원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워낙 공부에는 뜻이 없었던 오빠는 소년원에서 나온 다음에는 아예 바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 저처럼 구할 수 있는 일자리가 몸을 쓰면서 일하는 것 뿐이어서 여러가지 일을 전전하다가 택배를 3년 넘게 해오고 있다고 했어요. 야, 정말이야? 난 걱정 많이 했어. 선에 네가 중졸이라고 나를 무시하고 그만 만나자고 하면 어떡하나 생각했어. 그런데 너도 중졸이라니 정말 다행이야. 제가 중졸이라서 새로운 장난감을 얻은 어린애처럼 좋아하는 오빠를 보자 저는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몰라서 서글픈 생각이 들었어요. 하여튼 넓은 세상에서 하늘이 정해준 인연인지 희귀종 둘이 만나서 같이 살게 되었으니 우연은 아니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는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서 의외의 사실을 알고 깜짝 놀라게 되었어요. 시댁은 엄청나게 돈이 많은 부자였던 겁니다. 게다가 시댁 식구들의 학력이 장난 아니게 높았어요. 먼저 사업을 하는 시아버지는 경영대학원을 졸업하셨고 대학 교수로 근무하신 시어머니는 미국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엘리트 중의 엘리트였어요. 게다가 남편의 여동생인 신우이는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고 지금은 산업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다고 했어요. 전 시댁 식구들의 장난 아닌 스펙 앞에 저절로 머리가 숙여졌어요. 시댁에서 남편은 미운 오리 새끼처럼 유별난 존재였습니다. 중졸에 어릴 때부터 사고뭉치였던 골칫거리 남편은 시댁에서는 남들에게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존재였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중졸이라는 사실을 이미 남편에게 들어서 알고 계셨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처음 보면서부터 인상을 찌푸리셨어요. 참, 네가 못 배웠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많이 배운 며느리를 데려올 생각을 해야지. 그 나물에 그 밥처럼 이게 뭐니? 앞으로 니들이 자식을 낳으면 공부는 어떻게 시킬 거야? 둘이 똑같이 머리에 든 것도 없이 무식해가지고 정말 속이 터져서 내가 못 살아. 엄마, 원래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려야 잘 사는 법이야. 나보다 똑똑한 여자랑 결혼하면 내 체면이 뭐가 되겠어? 남편인 나를 무시하고 머리 꼭대기에 올라서려고 할 거란 말이야. 난 마누라한테 무시당하고는 절대 못 살아. 그래, 못 배우고 무식한 년이랑 결혼하게 된 거 정말 축하한다. 축하해. 시어머니는 그 말을 남기고 저를 싸늘하게 쳐다보고는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쾅 닫아버리셨어요. 전 무안해서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는데 신우이도 한숨을 푹 쉬면서 일어났어요. 내 친구들이 새언니 학력을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네. 오빠, 결혼은 장난 아니고 집안의 중대사야. 어쩌자고 겨우 한글만 하는 중졸을 데려와. 잘나가는 디자이너인 내가 저런 여자를 새언니라고 불러야 돼? 세희, 너 말 함부로 하지마. 내가 분명히 경고해두는데 앞으로 네 새언니 가방끈 짧다고 함부로 대했다가는 내가 가만히 안 둘 거니까 너도 알아서 해. 한 번 수틀리면 끝장을 보는 내 성질 알지? 알아서 해라. 남편이 못을 박듯이 말하자 신우이는 입을 삐죽거리면서 나가버렸어요. 넓은 거실에는 싸늘한 기운만 감돌았습니다. 그래도 시아버지는 남편의 편을 들어주셨어요. 네 시애미가 워낙 똑똑하고 많이 배운 여자라서 네가 성에 차지 않는 게 당연해. 그렇다고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거라. 시간이 지나고 네가 정성을 다해서 잘하면 네 시애미도 마음도 점차 열릴 거다. 시아버지는 남편에게도 진지하게 충고를 했어요. 이제 영민이 너도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라는 거 명심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라. 시아버지는 그동안 남편이 부모의 속을 얼마나 썩히면서 말썽을 피웠는지 말하면서 결혼을 하면 이제부터라도 정신을 차리라고 당부를 하셨어요. 웬만하면 장남에게 자신의 사업을 물려주길 마련이지만 남편은 자질이나 능력이 사업가가 되기에는 부족해서 시아버지는 남편의 자신의 사업에 절대 관여하지 못하게 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도 남편이 공부를 하게 만들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지만 실패하자 이제는 내놓은 자식 취급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시댁에 인사를 드린 다음에 남편은 왜 자신이 어릴 때부터 삐뚤어졌는지 제게 말해주었어요. 아버지와 엄마는 늘 세입만 위해 주었고 나는 늘 뒷전이었어.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나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단 말이야. 시부모님은 공부도 잘하고 똑똑한 시누이만 챙겼고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늘 딴짓만 하는 남편에게는 신경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남편은 부모님에 대한 반항심이 커져갔고 사춘기가 되면서 삐뚤어졌다고 합니다. 고등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고 소년원까지 다녀온 뒤에 남편은 부모님에게 의지하지 않고 어렵고 힘들어도 혼자 일을 하면서 지금까지 버티면서 살아왔다고 했어요. 남편의 마음속에는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받은 압박이 심리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고 공부를 잘하는 여동생만 편애하는 부모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자기를 삐뚤어지게 만들었다고 했어요. 원인이야 어떻게 되었든 저의 선택으로 가방끈이 짧은 것이니 시어머니를 원망할 생각은 없었어요. 전 앞으로 많이 힘들겠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시어머니의 마음에 들도록 해야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시어머니는 상견례 자리에서도 가난한 부모님을 깔보는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상견례를 마친 다음에 제가 들으라는 듯이 무식한 데다가 가난하기까지 하니 정말 최악이야. 어떻게 이렇게 재수가 없을 수가 있을까? 시어머니는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진 저를 보면서 제 친정을 대놓고 무시하는 말을 했어요. 시아버지는 제 눈치를 보면서 시어머니를 말리셨어요. 당신도 그만 좀 해. 어차피 사돈을 맺기로 정해진 일이야. 마음에 들던 들지 않던 이젠 물릴 수도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영민이랑 새아기 잘 살도록 돕지는 못할 망정 초를 치는 말은 이제부터 그만해. 당신은 마음이 바다처럼 넓어서 좋겠네요. 자고로 집안에는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하는 법인데 저렇게 무식한 년이 며느리랍시고 떡하니 들어왔으니 개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어. 앞으로 내 친구들이 며느리에 대해서 물으면 뭐라고 해야 할지 걱정이에요. 어휴 속 터져. 그때부터 저는 시어머니와 마주치며 항상 고개를 숙이는 버릇이 생겼어요. 결혼 후에 남편과 저는 분가를 해서 살았는데 시댁에서는 남편이 집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지 않았어요. 남편도 부모님의 도움 바라지 않았고 저희들은 모아둔 돈을 합쳐서 전셋집을 마련을 했습니다. 분가를 해서 산다고 해서 시어머니의 구박과 멸시를 피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결혼을 하고 난 뒤에도 일을 계속했습니다. 저는 레스토랑에서 서빙을 하는 일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시더니 너 알바는 언제까지 할 작정이니? 꼴랑 알바를 해서 떼돈 버는 것도 아닌데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이나 해라. 어머니, 저는 아직 집에서 살림할 생각은 없어요. 애가 생기기 전까지는 일을 계속 할 겁니다. 너 알바해서 얼마나 번다고 살림도 팽개치고 유난을 떨어대. 잔말 말고 당장 그만둬. 어머니, 저 일한다고 살림 팽개쳐두지 않아요. 집안일 다 하면서 일하는 거예요. 아니 얘가 정말 너는 쉐미가 말하는데 왜 말대답이야? 하긴 배운 게 없으니 예의를 알 리가 있나 무식한 년이. 저는 시어머니가 저를 무시할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는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일을 계속 하겠다고 했지만 시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일을 그만두자 시어머니는 수시로 저를 시댁으로 불러서 일을 시켰습니다. 배운 게 없으니 머리를 쓰는 건 못할 테니 몸을 때우는 일이나 해라. 시어머니는 제게 일을 시켜도 꼭 제가 못 배우고 무식하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어요. 저는 결혼하고 1년이 지날 동안 못 배우고 무식한 년이란 소리를 아마 수백 번은 더 들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하고 분했지만 나중에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니 별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자기가 아끼는 제자를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 저는 그 여성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장 아낀다는 제자는 바로 고등학교 시절 저를 끈질기게 괴롭혔던 주희였어요. 저를 중졸로 만들어버린 그년을 다시 만나게 된 겁니다. 10년 만에 다시 만난 주희는 서로를 보고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너 얘가 누군지 모르지? 내 밑에서 조교를 했고 미국 유명한 대학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은 똑똑한 애야. 중졸인 너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머리가 좋은 애라고. 시어머니는 자기처럼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주희를 칭찬하면서 저를 무시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없이 조용히 커피와 과일을 가져다 주었어요. 주희야,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도 않는 무식한 년이 며느리로 들어왔으니 내 속이 얼마나 뒤집어지겠니? 세상에, 교수님은 너무 착하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당장 쫓아내버렸을 거예요. 나도 그러고 싶은데 영민이 녀석이 워낙 전연을 감싸주지 그냥 두고 보는 거야. 시어머니와 주인은 히덕거리면서 제 흉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이상했어요. 고등학교 시절 주인은 소문난 불량 학생이었고
공부는 고사하고 전교 꼴찌를 맡아놓고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부정행위를 하자고 협박을 했던 거죠. 그런 주희가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하니 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물론 고등학교 졸업 후에 정신을 차리고 죽어라 공부해서 대학에 들어갔고 미국 유학을 갈 수도 있는 것이었지만 저는 주희가 어떤 년인지 몸으로 겪었기에 아주 석연치 않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전화가 와서 서재로 들어가서 통화를 하자 주희가 주방으로 왔어요. 야 조선해, 우리 오랜만이다. 어떻게 아직 안 죽고 살아있었네. 주인녀는 저를 보자마자 제가 자기 때문에 자살 시도했던 걸 떠올리며 비웃었어요. 그래, 내가 죽기를 바랬을 텐데 살아있어서 참 미안하네. 너같이 악독한 년을 두고 그냥 죽으려고 하니 억울해서 계속 살기로 했어. 어쨌든 너 말이야, 교수님한테 고등학교 시절 말은 절대 하지마. 만약 네가 나에 대해 함부로 주둥이 나불거리면 그때처럼 아작을 내줄 테니까 그렇게 알아. 주인은 아직도 자기가 일진이라고 생각하는지 저를 깔보면서 협박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순진한 고등학생이 아니라 험한 세상을 살면서 산전수전 다 겪은 터라 주희가 하는 협박이 하나도 겁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주희의 과거에 대해서 시어머니에게 일러 바칠 이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무리 말해봐야 시어머니가 제 말을 들어줄 리도 없었어요. 걱정하지 마. 너하고 난 이제 아무 관계도 없는 모르는 사이야. 네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인간 같지도 않은 년은 상대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 좋아. 하여튼 우리 서로 모르는 사이야. 약속 지켜. 그때 통화를 마친 시어머니가 서재에서 나왔고 둘은 다시 웃으면서 제가 알아듣기 힘든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웃고 떠들어댔어요. 그 뒤로 주인은 자주 시댁에 드나들었어요. 그때는 시어머니가 아끼는 제자니까 자주 불러서 대화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년들은 저 몰래 정말 끔찍한 계획을 은밀하게 꾸미고 있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3년이 지났을 때 저는 남편에게 이제는 애를 가져야 하지 않겠냐고 했어요. 여보, 이제 우리도 애를 가져야지. 그래, 당신 말이 맞아. 그런데 내 생각에 우리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애를 가져야하는데 무슨 준비가 필요해? 당신은 애가 생기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아? 우리 1년만 더 돈을 모으고 난 다음에 애를 가지도록 하자. 그래도 늦지 않아. 그렇긴 하지만 나는 빨리 애를 가지고 싶어.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그러니 1년만 더 준비를 하자. 엄마도 당신한테 애를 빨리 가지라고 재촉하지는 않잖아. 그래, 알았어. 당신 생각대로 할게. 남편의 말대로 시어머니는 제가 왜 애를 가지지 않냐는 말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결혼한 지 3년이 지나도록 애가 없으면 당연히 시어머니가 나서서 물어볼 텐데 시어머니는 그런 것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으셨죠. 한편으로는 다행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에게 관심조차 주지 않는 시어머니가 야속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주희에 대해서 정말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우연히 나간 고등학교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주희가 어떻게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지 알게 된 겁니다. 너희들 들었어? 주희 그년 아주 용됐더라. 예전에는 매일 사고만 치고 다니던 일진년이 이제 박사학위 받았다고 어깨에 힘을 잔뜩 주고 거들먹거리고 다닌대. 나도 알아. 근데 그거 전부 가짜야. 뭐 가짜? 그럼 주희가 박사를 받았다는 게 가짜란 말이야? 뭐 따지고 보면 그런 셈이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에는 엉터리 같은 대학이 엄청나게 많이 있대. 돈만 주면 그럴듯한 박사학위 찍어내주는 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돈 주고 산 거래. 어쩐지 공부라고는 할 줄 모른 돌대가리 같은 년이 박사를 받았다길래 난 깜짝 놀랐지 뭐야. 알고 보니 아무것도 아니네. 주희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말도 안 되는 성적으로는 정상적인 대학을 갈 수가 없어서 시어머니가 교수로 있는 대학의 재단에 기부금 입학을 했다고 합니다. 그 대학은 사학재단이라 기부금을 내면 입학을 허가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희는 다시 미국으로 가서 이름만 있는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사서 신분 세탁을 완벽하게 마친 것이었죠. 그런 사실을 모르는 시어머니는 주희를 엘리트라고 생각해서 곁에 두고 있었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돈이면 뭐든지 되는 세상이란 걸 다시 한번 절감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저는 시어머니가 주희를 왜 그렇게 좋아하면서 곁에 두는지 충격적인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시댁에 가보니 서재에서 주희와 시어머니가 뭔가 의논하고 있었어요. 밖에서 들어보니 둘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기가 막힌 계획을 꾸미고 있었어요.
주희야, 이제 너만 마음의 결정을 하면 돼. 영민이도 네가 좋다고 하더라. 그러니 너만 오케이 하면 저 무식한 년은 내가 당장 쫓아낼 테니까 영민이랑 잘 살아봐라. 아이,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좋다고 따라다닌 남자들이 워낙 많아서 말이에요. 그 중에는 의사도 있고 잘나가는 변호사도 있어요. 그래서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나도 안다. 영민이가 감히 너 같은 박사와 어울리긴 하겠니? 그러니 내가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 아니겠어. 네가 영민이랑 결혼만 해준다면 우리 집안 재산 전부 네 것이 되는 거야. 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거절하기 힘들어져요. 그럼 네가 승낙한 걸로 알고 그년부터 정리하도록 할게. 전 심장이 내려앉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가짜 박사인 주희와 해서는 안 될 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내쫓고 남편과 결혼해준다면 시댁에 전 재산을 주겠다는 어이가 없는 거래였어요. 주희는 시어머니의 말을 못 이기는 척하면서 받아들였는데 아마 시댁의 재산에 눈이 멀었던 것 같았어요. 어쨌든 시어머니의 계획에 따르면 저만 아무 잘못도 없이 쫓겨나게 생겼어요. 저는 집으로 와서 어떻게 해야 할지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너무 억울했어요. 3년이 넘도록 무식한 년이란 소리 들으면서 구박과 천대만 받다가 아무 죄도 없이 소박을 맞을 수는 없었어요. 이렇게 된 이상 저도 정면으로 대응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그동안 마음속 깊이 비밀로 간직하고 있던 결정적인 히든카드를 꺼내기로 했어요. 그것은 바로 시어머니의 불륜에 대한 것이었어요. 2년 전에 제가 레스토랑에서 일을 할 때 서빙을 하던 알바들 중에서 성주라는 남학생이 있었어요. 성주는 시어머니가 교수로 있는 대학에 다니는 학생이었는데 키도 크고 인물이 아주 훤칠한 미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았고 성주도 여러 여자들과 어울리면서 사생활이 복잡하고 문란했어요. 저는 틈이 날 때마다 여러 여자들과 관계를 가지는 성주에게 진지하게 충고를 해주었어요. 성주야, 너를 내 동생처럼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여자들 데리고 노는 거 적당히 하고 정신 차려라. 지금이야 젊으니까 마냥 즐기면서 사는 게 좋지만 너도 곧 결혼해야 하는 나이가 되는데 그때도 이런 식으로 방탕하게 생활하면 정말 곤란해. 그러니 지금부터 정신 차려라. 누나가 나를 걱정해주는 건 고마운데 나는 결혼 같은 거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한 여자만 바라보면서 평생을 살아야 하다니 정말 끔찍해요. 성주는 자기는 자유연애주의자라고 했고 결혼 같은 거에는 관심이 전혀 없다고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성주가 아주 멋진 스포츠카를 끌고 레스토랑에 나타났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성주야,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이렇게 비싼 차를 타고 다니니? 성주는 싱글벙글 웃으면서 아주 죽이는 스폰서를 물었다고 했어요. 자기 대학의 교수인데 우연히 수업을 듣게 되었고 교수 연구실에 몇 번 찾아가서 강의 내용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물어보다가 친해져서 이제는 내연관계가 되었다고 했어요. 그 여교수는 자기한테 완전히 빠져서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해준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문득 불길한 느낌이 들어서 그 여교수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성주는 대뜸 자기 휴대폰에서 그녀와 같이 다정한 포즈로 찍은 셀카들을 보여주었어요. 역시 그녀는 시어머니였어요. 세상에,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에 자기 아들보다 한참 어린 남학생과 바람을 피우다니. 제게는 입만 열면 교양이 어떻고 예의가 어떻고 하더니 정작 자기는 짐승만도 못한 짓거리를 하고 다녔던 거죠. 전 당장 시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려다가 그냥 모른 척 해버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의 불륜을 알게 되면 시댁에는 엄청난 파장이 불어닥칠 것이고 저에게 득이 될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전 시어머니의 불륜을 제 가슴에만 묻어두었고 곧 레스토랑을 그만두면서 성주와도 연락이 끊어졌어요. 하지만 이제는 가만히 있는 저를 내치고 사기꾼 같은 주인형과 남편을 재혼시키려고 하는 인간 쓰레기 같은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 위신과 집안만 생각하고 한 여자로서 제 인생은 망가지든 말든 신경도 쓰지 않는 시어머니에게 본때를 보여주기로 했어요. 저는 성주에게 연락을 해서 아직도 그 여교수를 만나는지 물어보았어요. 성준이 당연히 만나고 있다고 하면서 얼마 전부터는 그녀와 관계를 하면 동영상을 찍는 취미가 생겼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모른 척하고 그런 영상을 찍어서 보면 기분이 어떤지 알고 싶다고 했어요. 괜찮을 것 같으면 남편과 할 때 찍어보려고 한다고 했죠. 그러자 상주는 기가 막히게도 시어머니와 자기가 관계하는 동영상을 제게 보내주었습니다. 며칠 후에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어요. 내가 많이 생각해봤는데 너 우리 집안에 맞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 영민이랑 이혼하고 헤어져라.
내가 위자료는 섭섭하지 않게 줄 테니까. 뭐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나가야겠네요. 그런데 어머님이 먼저 이 집에서 나가셔야 할 것 같아요. 뭐야? 인연이 그게 무슨 말이야? 제가 재미있는 영상을 하나 구했는데 아버님하고 같이 보세요. 저는 동영상을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에게 전송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에 시댁은 난리가 나버렸죠. 화가 머리끝까지 난 시아버지께서는 시어머니의 뺨을 수도 없이 때린 다음에 시댁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저는 대학 본부에도 그 영상을 보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교수직을 잃고 대학 강단에서도 쫓겨나게 되었어요. 이혼을 당하고 빈손으로 쫓겨나게 된 시어머니는 저를 찾아와서 악에 받쳐서 악담을 퍼부어댔습니다. 이런 못된 년 같으니 나하고 무슨 원수를 졌길래 고자질을 해서 내가 쫓겨나게 만들어. 네가 이러고도 무사할 것 같아? 대가리에 든 것도 없는 저런 년을 진작에 내쳤어야 했는데 이런 처죽일 년 같으니. 이보세요. 내가 없는 말을 지어냈나요? 모두 당신이 새파랗게 어린 제자하고 놀아났기 때문이잖아요. 왜 저를 원망을 해요? 그리고 제가 중졸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적어도 나는 당신처럼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같이 남편 몰래 제자랑 늘어놓는 파렴치한 짓은 안 해요. 시어머니는 분해서 씩씩거렸지만 그녀의 인생은 이미 끝이 나버렸어요. 이제 저는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저 몰래 주위와 놀아난 남편에게도 책임을 물었어요. 난 누가 뭐래도 당신만 믿었는데 당신은 나를 버리고 다른 년이랑 바람을 피웠어. 나 절대로 당신을 용서할 수가 없어. 여보 미안해. 엄마가 하도 만나보라고 닥달을 해서 몇 번 만났던 것 뿐이야. 이제는 그년이랑 모든 관계를 정리할 테니까 우리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저는 남편의 말을 믿을 수도 없고 남편과 시댁의 모든 정이 떨어져 버린 상태여서 주저하지 않고 이혼 소송을 했어요. 소송에 들어가자 시아버지가 저를 조용히 불러서 얘야 모두 내 잘못이다. 내가 집안 단속을 못해서 생긴 일이야. 너한테는 정말 면목이 없고 미안하다. 염치 없지만 이혼 소송을 취하해주면 안 되겠니? 벌써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서 내가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구나. 제발 부탁한다. 시아버지는 업계에서 이름 알려진 저명한 사업가였기 때문에 배우자의 불륜에 아들의 외도까지 걸려서 소송을 당했다는 소문이 돌자 사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고 했어요. 시아버지는 제게 소송 취하의 대가로 거액의 위자료를 제시했기에 저는 시아버지의 부탁대로 소송을 취하하고 남편과 갈라서면서 모든 걸 마무리 지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남편은 주희와 재혼을 했는데 주희는 시댁의 모든 재산을 자기 앞으로 돌린 다음에 전 남편과 이혼하려다가 시아버지에게 발각이 되었다고 했어요. 시아버지는 용서해달라고 비는 주희를 사기죄로 경찰에 고발해버렸고 주희는 구속이 되었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주희에게는 처음부터 같이 살던 동거남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이혼을 당하고 대학에서도 쫓겨난 시어머니는 건물 청소를 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모두가 자업자득이고 자승자박인 셈이죠. 이제 저는 중졸의 학력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있게 살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보니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이 인간 이하의 파렴치한 짓을 더 많이 한다는 걸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